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섹터, 그 업종과 최선호주까지 자세한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종인지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업종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인지 주가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영향력이 높은 그 테슬라와의 연관된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문가님. 이 네,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 얘기해 드릴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오르는 거 아니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연결고리를 예전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네네. 우선 테슬라의 주가 부진 이유는 당연히 실적 악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럽 쪽 가서 깨지고 있고 판매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OBBA 법안에 따라서 7,500달러의 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있죠. 그게 이제 9월 말이면 끝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은 줄어들 거고, 물론 그 전에 조금 미리 사두자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헤매고 있는 게 신모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신모델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결국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님들부터 지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오늘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부분 등을 그 주가나 실적의 부진 요소로 꼽으셨는데 사실 전기차 외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혹은 로봇 이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한 기술적인 차별성은 얼마나 좀 진보했다 보세요? 예, 지금 그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판매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해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 로보택시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선두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확장 계획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규모로 상용화되면서 지금 택시 기사들까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대중에게 좀 모습을 보여줄 건데요. 기대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즉 쉽게 해서 전기차 안 팔리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로보택시로 이전이 되면서 로보택시에서 수익 모델을 갖다 창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인데 아무래도 인간형 로봇 쪽으로 가는 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류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3월에 그 발표를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인간형 로봇에 대한 내용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공장형 로봇에서 결국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제일 드는 비용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든 로보택시든 휴머노이드든 바로 자금입니다. 그 자금에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테슬라가 되겠고요. 테슬라의 잉여현금흐름이 2분기에 좀 훨씬 적어졌는데요. 이유는 AI 인공지능 쪽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전략 투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딸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나 현금 전혀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 이쪽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 이상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AI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에 이끄는 이 모습 자체가 전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전략적인 부분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적 부진이나 최근에 기대되는 포인트 더 언급 주실 부분 있으세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는 악재 터널을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아크 인베스트 CEO가 돈나먼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분인데 캐시우드 펀드에 테슬라를 다 팔아치웠을까?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그 펀드의 9%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테슬라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300달러대에서 매수를 줍줍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스톡옵션을 갖다가 엄청난 금액을 받았죠.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그 앞으로의 진취적인 모습은 계속 볼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좀 준비했어요. 이 주봉 차트를 보면 280달러하고 35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연장 중인데요. 이 초록색 밴드 안에 있는 그 박스권인데요. 여러분들은 300달러 선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전략과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350달러 그 저항 라인 때 돌파를 하고 400달러와 돌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급한 마음은 먹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장 400달러 가는 건 아니니까 300달러 전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또 원픽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그런데 뭐 실적 부진이나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들 때문에 과연 매수하는 전략, 그 접근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의견 또 함께 들어보셨고요. 국내 기업들 분위기, 그 상황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셀과 소재 전반에서 실적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침체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둘 다 맞습니다. 회복도 둘 다? 맞고 네. 침체도 끝났어요. 네네. LG엔솔과 에코프로가 지금 실적이 크게 좋아진 내용들을 보셨고 제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튬이 쌍바닥을 찍고서 급등을 해서 지금 8만 위안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은 분명히 고공행진을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갈 것 같고요. 10만 위안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 규제가 또 이것을 불러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튬 가격의 반등도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ESS의 성장과 중국 배터리 산업 규제와 리튬 가격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겹효제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호재가 그냥 만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 국내 소재 업계들이 어떤 득을 얻게 되냐? 중국에다가 다 빼앗겼던 그 시장 자체를 하나하나 되찾아 오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배터리 산업 쪽에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리튬 니네 공장 좀 가동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ESS 시장이 지금 OBBA 법안에 이어지면서 중국산을 다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밖에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전력 수요 증가에 맞닥뜨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의 앞날을 이야기할 때 전망에 ESS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지금 뭐 언급하셨죠. 중국이 거의 다 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 파이를 이제 국내 기업들이 ESS라던가 LFP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떤 그 우리 쪽으로의 영역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또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ESS 관련해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까? 주요 기업들의 동향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이 ESS 쪽은 한마디로 황금 열쇠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비전이 있을까? 아니 조금 좀 좋아질까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벌써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그 확산으로 인해서 ESS 설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ESS 누적 설치량이 2023년에 19기가와트라면 2030년에는 133, 2035년에는 250기가와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전폭적인 급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LG엔솔을 보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ESS로 EV, 즉 전기차에 대한 빈자리를 채운다라고까지 공표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요. ESS 수요가 향후 10년간
5배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 SK온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그 공장 가동을 그것으로 메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80에서 거의 100% 가까이 그냥 풀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SS는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에게 세일 기업들이나 그 외의 기업들에게 황금 열쇠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섹터 2차 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김진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뭐 지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예, 대부분 동의하죠. 예, 저도 이미 뭐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네.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세력 신호를 포착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드린 바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종목별로 20에서 50%까지 큰 수익을 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앞서 뭐 김영구 전문가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약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이 여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ESS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ESS 시장이 아직은 전기차 쪽에서는 캐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OBBBA법입니다.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부분이 우리 기업으로서는 그 AMPC의 증가 그리고 탈중국화에 따른 그 반사 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리튬 가격을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는데요. 7만 1,000위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되고 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지해주고 지금 이미 정고점 작년 10월의 정고점이었던 7만 9,000위안까지 돌파를 해서 지금 8만 2,000위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이겠죠. 다시 7만 9,400위안 요 자리가 중요한데요. 요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고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 이 배터리 쪽은요. 리튬 가격과 연동돼서 결국 업황대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최선호주는요. 지난 방송 때 추천을 해드렸던 삼성 SDI하고 LNF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에코프로 BM인데요. 네네. 예, 2차 전지 대장주들은요. 이제 개별 이슈나 실적들에 따라서 항상 그 대장을 순환해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2년 가까운 지금 긴 조정 끝에 이제 조정을 막 끝내고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에 와 있는 2차 전지 저도 강력하게 좋은 지금 시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구 전문가의 관심 업종 2차 전지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른 내용들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탑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자, 먼저 준비된 탑픽.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이전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6월 16일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가 11만 8천 원 선 전후였으니까 지금 16만 원대 올라왔으니 결국 수익률은 40-5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왜 또 들고 나왔느냐? 결국은 목표치 상향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나온 것이고요. 첫 번째로 전구체와 함께 음극재에서도 중국산 의존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배터리 소재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다 꿰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을 야금야금 빼앗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입니다. 전구체 100% 국산에 이어서 미국 수출을 개시하고 있고요. 구형 흑연 내재화에 나서면서 음극재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장을 착공해서 2027년 양산할 계획이고 총 투자비가 3,900억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의 중국 배제 속에서 탄생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실적 차원에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부진했습니다. 좀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더 뒤처졌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가지고 네. 계시는지요? 지금 그 에너지 소재 쪽에서 적자 전환을 해갖고서 지금 2분기 매출도 27% 줄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72%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은 재고평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결국 전체적인 흐름들에서 약화됐는데요. 상반기 실적 부진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탈중국 그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도 이어질 거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했던 ESS 이쪽에서 시장 확대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회복되면서 그 호재성 재료를 온몸에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특히나 ESS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거는 기대 또한 큽니다. 그래서 중국산 ESS에 대한 고일 관세 적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퇴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패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엿보이더라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는 게 해석이 좀 타당하다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외국인들은 요 포스코 퓨처엠을 7월에 매도량이 좀 있어요. 이 7월에 매도량이 있는 거는 그동안 그 매수했던 부분들의 일차적인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5월 집중 매수, 순매수라고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왼쪽의 내용들이 4월부터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8월 들어서 다시 또 집중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종목은 매집하고 가겠다라는 외국인들의 강경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는 지금 그래서 10만 원서부터 16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더 사겠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있거든요. 이유는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은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성 재료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겠죠. 자, 지금 보니까 뭐 언급하셨어요. 주가가 이미 16만 원 선 근처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뭐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를 거의 뭐 넘나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은 괜찮은가? 앞서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도달을 예상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짚어봐야죠. 네, 제가 차트, 일봉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자리에서 지금 5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등락 거듭되다가 요번에 7월에 잠깐 눌림목 조정 주고서 다시 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일봉 차트를 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하도 강력해서 여기서 쉽게 꺾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고 넘어왔거든요. 다음 차트, 주봉 차트를 보면요. 고점이 67만 2천 원부터 폭락을 해갖고 9만 5,500원까지 그야말로 전후 종목이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저항 라인이 어디 있냐면 A라는 지점에 그 제가 빨간 선을 거는 20만 원 선에 있습니다. 그 목표치가 제가 20만 원 선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거긴데 그것을 뛰어넘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이 B라는 선, 노란 선인데요. 그 B라는 선이 3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전략 자체를 갖다가 모아 나가면서 16만 원 이하 자리, 15만 원 선 전후 이런 자리면은 그냥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탄력 자체도 또한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격적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구체적인 추가적 전략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은 어디일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나옵니다. 3월에 한 21만 원대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거의 50% 가까운 반등인데 기관도 외국인도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수급적인 매집을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2차 전지들을 최적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네. 낙폭과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눈에는 잘 안 띄었어요. 그리고 업황호전이 된다는 개념도 없을 때 5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매집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정확히 7월 27일까지만 집중 매수했고 그 뒤로는 관찰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폭락을 했다가 저점을 찍어놓고 올라오는 그 상황이었는데 5월부터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선침해 매수를 했다가 26만 원, 27만 원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또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제 시작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번에 외국인들이 매세세를 가담을 하는 것 자체는 목표치를 35만 원, 40만 원 이런 것을 보고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도 따져봐야죠. 보니까 철강이나 인프라 부분은 회복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 적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이 나타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철강인데 이 철강 관세니 뭐니 해갖고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산 반덤핑 제품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니까는 우리 배터리처럼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철강 감산을 하면서 4월부터 본격화하고 있어요. 이 내용 때문에 매년 10억 톤 가량의 철강을 막 밀어내기 식으로 만들어내던 중국이 줄여드니까 네. 그 대신에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쪽에서 반사 이익을 또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반덤핑 효과가 계속적으로 2026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적은 계속 철강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문제는 이제 실적을 갉아먹던 그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네. 사실 광물 자원 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리튬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리튬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튬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개월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중국이 그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산 공장들 문 닫고 그러면 당연히 리튬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10만 위안도 넘어가서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모멘텀이 생기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원료를 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그 소재 관련 쪽에서도 호재성 재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겁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함께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산 대비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또 많습니다. 실제로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는지 리레이팅이 나타날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완전 저평가예요. 이건 뭐 네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쌀 때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딱 보시면 진짜 싼 가격에 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된 시점인데 지금 제가 거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네네. A가 전고점 저항선인데요. 그 전고점 저항선을 한번 부딪혔다가 지금 눌린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그 33만 2천 원 이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35만 원, 40만 원짜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점인 상황들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뭐 더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지금부터 줍줍 해가야 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식은 저렴할 때, 쌀 때 매수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밴드는 31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1차, 그다음에 만약 30만 원 이하로 들어온다면 2차가 될 것 같고요. 2차로 매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는 32만 원, 33만 원, 단중기는 35만 원에서 중기는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 28만 원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